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유치원 할 차례죠. 자, 파란 책, 자, 5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유치원은 일단은 조문을 좀 보시고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축 도급을 했습니다. 도급 맡겼다. 그래서 을이 이제 수급인, 갑이 도급인.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도급을 받고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건물 신축 비용, 즉 공사 대금이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을은 요 1억을 받을 때까지 요 건물을 유치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우선 도급에서는 아무 소리 없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도급인이 소유자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수급인이 비용과 재료, 노력을 댔다. 이 말이 나오면 수급인 소유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럼 만약에 수급인 소유가 되면은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물건인데 뭐 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첫째는 당연히 유치권도 담보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본질은 점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건 자체를 점유한다.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즉 계약으로 성립하는 물권이 아니고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성립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특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특약이 없을 것,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 채권에서는 채권하고 물건이 밀접한 관련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결련성이라 합니다. 즉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돼야 합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한 달 전에 1억을 대여를 했단 말이야. 빌려줬어. 그러면 대여금 채권하고 이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건물이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물건하고 채권은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를 결련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결련성이 있는 채권은 대부분 이 세 개에 다 들어갑니다. 첫째는 비용 상환 채권, 두 번째는 공사 대금 채권, 세 번째는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물건에 관하여, 물건 때문에, 물건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돼야 유치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련성 있는 채권의 대표적인 게 물건에 관하여, 물건 때문에, 물건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상환 채권,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자, 그러나 점유하고 채권은 결련성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보통은 점유 중에 채권이 생기는데, 그죠? 점유 중에 채권이 생기는데, 점유 중에 생긴 채권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죠? 그 말은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뒤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우연히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거를 채권하고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필요 없다. 즉 점유 중에 생긴 채권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만약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 개시는 3월 1일에 했고, 그 다음에 완성은 건물 신축 완성은 7월 1일 날, 둘이 약속으로 공사대금은 9월 1일 날 주기로 했다면은
9월 1일이 돼도 1억을 주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 유치권의 본질은 딱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본질로 합니다.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즉 을이라는 사람이 을다시에게 잠시 임대를 해가지고 그죠?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을다시는 직접 점유자고 을은 간접 점유자고. 그래서 을은 을다시에게 맡긴 채로 유치권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다.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갑, 채무자, 소유자, 갑을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즉, 을이 하필 빌려줘도 을다시가 아니고 갑에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갑에게 빌려줘서 갑에게 집을 맡겼다. 그런 경우는 유치권 포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갑을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된다. 만약에 을이 시계를, 갑의 시계를 훔쳤어. 시계를 훔쳐가지고 시계를 수리했어. 그럼 그 수리비 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왜? 도둑의 점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유 자체는 적법이 돼야 유치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립배제 특약이 없을 것. 성립배제 특약은 같은 말로 원상복구 특약, 그 다음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원상복구하기로 하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포기되고 비용상환 청구권이 포기되면은 유치권 성립이 배제되고 이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립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원상복구 특약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비용 청구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전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이런 특약들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유치권자의 가장 큰 그 권리가 뭐냐? 자, 을이란 사람, 유치권자 을의 권리. 이 사람의 권리. 첫째는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보통은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경매권도 가지고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하고 이래 된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경매는 할 수 있는데 경매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인데 여기는 특수한 경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환가 또는 현금화라 합니다. 현금. 이 환가나 현금화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유치물이 썩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경매를 붙여서 환가를 해서 돈으로 대신 유치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자, 그거를 환가를 위한 경매, 현금화를 위한 경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식적인 경매라 하고 원래의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를 실질적인 경매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형식적인 경매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원래 물상대위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을이 요 집을 저당으로 잡고 있었어. 저당으로. 자, 저당으로 잡고 있는데 이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럼 집이 불타고 집 대신에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생겼어. 그러면 집에 있던 저당권이 화재 보험금 청구권 위로 옮겨가서 존속하는 것을 물상대위라 하거든요. 그 물상대위를 왜 합니까? 자, 집이 불타고 대신에 보험금이 생겼단 말이야. 그 보험금에서라도 우선 변제를 받아내기 위해서 물상대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물상대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을이 유치를 하고 있다가 이 집이 불타가지고 소멸했습니다. 대신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재보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집에 유치권이 있다가 화재보험금 청구위로 유치권이 옮겨가서 존속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변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집이 불타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로 옮겨가서 존속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선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유치물이 소실된 경우에 유치권자의 권리는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자,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이거를 우리는 물상대비라 하잖아요. 유치물이 불타서 사라지고 난 뒤에, 그죠? 화재보험권 청구권 위에 유치권이 효력이 미친다. 이걸 물상대위랍니다. 이게 물상대위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제3자 소유 물건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요 예는 조금 그렇지만,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시계 주인이야. 주인이고, 자, 을한테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 의뢰. 그래서 시계가 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3만원 채권. 요거는 시계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3만원 받을 때까지 요 시계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 주인이 아니고 실제로 갑다시가 주인이야. 그러면 이 갑은 시계를 빌린 사람이야. 이렇게 빌린 사람. 그래서 갑이 갑다시로부터 시계를 빌렸는데 빌려서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그 3만원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그죠? 갑다시의 시계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의 대상물은, 그죠? 채무자가 지금 임차인 아닙니까? 자, 갑다시가 시계 주인이고 임차인이 빌렸어. 그리고 빌려서 사용하는 중에 고장났어. 수리 맡겼어. 3만원 나왔어. 그러면 을은 수리비 채권자, 갑은 수리비 채무자, 갑다시는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유치의 목적이 되는 시계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라도 유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1번의 제3자 소유 물건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갑다시의 소유물이지만은, 그죠? 채무자는 임차인이 됩니다. 수리비 채무자는 임차인. 이렇게. 그러면 을이 유치하고 있는 이 물건은, 시계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맞고. 자, 이번에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은 이리 됐습니다.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기는 을로 되어 있지만 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수급인이다 이리 되어 있잖아요. 수급인이다. 그죠? 수급인이다. 그런데 잘 보면은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수급인이 소유권을 갖는다. 즉 수급인이 노력과 재료와 비용을 냈다면 수급인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그럼 도급인의 소유자네, 갑이 소유자입니다. 저 그림에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완성된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건 정확하게 맞네요. 도급인 소유, 수급인이, 그죠?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자, 4번에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키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자,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켜서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은 존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 자, 간접 점유해도 유지권은 된다 그랬죠.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은 X입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지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5번은 X. 뭐 이때는 유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6번에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즉 불법 점유. 불법 점유가 되면은 유지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적법 점유가 돼야 한다. 그렇게. 자, 그다음 7번 한번 볼까요? 자, 건물의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해서 유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는 비용 상환 청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7번은 왜 유치권이 안 되느냐? 자,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점유했다.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즉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 불법 점유가 되어버립니다. 불법 점유가 되면은 유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는 결련성은 있으나 불법 점유가 됨으로써 유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7번은 맞고, 자 8번에 좀 전에 했죠. 원상회복약정이 있으면 원상회복약정이 있다. 그 말은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다.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 있다. 그럼 그런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피담보 채권을 하여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8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는 결련성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맞네요. 자, 10번에 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자, 보증금 반환 청구에 기하여 유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차인 한번 볼까요? 임차인. 임차인하고 관련해서 유치권이 많이 나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주인입니다. 주인. 자, 어리지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이 가지는 권리가 많이 있단 말이야. 첫째, 그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매수대금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6번에 임대인의 배신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가 굉장히 많죠. 보증금 청구권, 권리금 청구권, 매수대금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인의 배신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여기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결련성이 있는 채권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4번하고 5번하고 요 두 개. 이 두 개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비용상환 채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럼 물건 때문에 생긴 손배 청구고 이거는 사람 때문에 생긴 손배 청구다. 그래서 4번하고 5번만 결련성이 있고 유치권이 되고 나머지 4개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10번은 X.
11번에 권리금 반환 채권도 결정성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권리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할 권리는 없습니다. 역시 11번도 X. 자, 12번에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도급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수급인입니다. 수급인. 을이 수급인이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집을 지어 달라고 도급을 했고 이 사람이 그래 알았다 하면서 도급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갑은 도급인, 을은 수급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 뭐 시멘트나 목재 같은 자재를 병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 대해서 공사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지만 공사 대금 채권은 이 공사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 집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병이란 사람이 우연히 집을 지금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을로부터 공사 자재 대금 채권을 받을 때까지 이 집을 유치할 수 있겠냐?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병의 을에 대한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입니다. 공사 대금 채권이 아니고 매매 대금 채권은 결연성이 없어요. 물건의 집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을 위해서는 수거민이 신축한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그래 12번에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이게 병 아닙니까? 병, 그죠?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병은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공사 대금 채권은 유치권이 되고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유치권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3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13번. 요거는 점유하고는 결연성이 필요 없다. 이거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치권이 되려면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뒤에 발생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우연히 점유해도 유치권은 된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되고 난 뒤에, 그죠? 자, 보세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래 맞잖아요. 13번도 X. 자, 14번에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성립 요건이다. 맞네요. 그죠? 자, 15번에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유익비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원래 필요비 청구에 대해서는 유예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익비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예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는 변제기를 연기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변제기 도래가 되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유예를 해버리면 변제기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변제기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치할 수 없다. 맞네요. 자, 16번의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미리 포기 특약도 유효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야기했죠. 성립 배제 특약은 유효, 원상 복구 특약은 유효,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은 유효. 따라서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16번은 유효이다. 이래야 맞죠.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포기 특약, 그죠? 그 다음에 원상 복구 특약, 성립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따라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16번은 맞습니다. X입니다. X. 자, 17번에 보시면 X 건물에 대해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자, 이거는 30회 시험이네요. 그죠?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만약에 갑의 유치권이라 했으니까 X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소유자하고 유치권자가 같아진다. 그럼 유치권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소유권자가 돼버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냐. 변제기 도래하면은 유치권 성립, 미도래는 불성립. 2번도 영향이 있네요. 자, 4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의 점유가,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냐. 즉, 불법 점유자 적법이냐. 적법이면은 유치권 성립, 불법이면은 불성립. 이래 되죠. 자, 4번도 영향을 미치고. 5번에 X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배제 특약, 배제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없으면 성립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3번을 보세요.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즉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그거는 유치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채무자를 매개로 하는 간접 점유, 이거는 유치권이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다.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도 성립하고 간접 점유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인지 간접인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3번의 핵심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다. 그러면 유치권이 안 되고 직접 점유는 되고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는 안 되니까 그때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된다. 그래서 직접 점유도 성립,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도 성립하니까 유치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유치권의 효력을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일단 제끼고 1번. 자, 요거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갑자기 제3자 병한테 집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제3자에게도 유치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은 맞고, 이번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는, 자, 이 집에 대해서 주인이 갑이죠, 그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을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S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낙찰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갑의 소유에서 S로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을은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왜? 유치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이에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해서 건물을 인도를 안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유치권자가 낙찰받은 자에게 변제하라고 1억을 갚아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을이 1억을 갚아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갑이란 말이에요. 채무자에게 갚아라 해야지 낙찰자에게 갚아라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5번까지는 그 압류하고 유치권의 관계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유치권과 압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5-1번까지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유치권 항변을 인용을 하면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한다. 자, 원고의 목적물 인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집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을이 1억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으로 항변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을의 유치권 항변을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인정을 한다는 말은, 그죠? 갑으로부터 1억 받을 때까지 집을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판결은 어차피 갑하고 을이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은 1억을 갚아야 되고 을은 집을 반환해야 되고 같이 해라. 같이 하라는 판결이 상환이행 판결입니다. 그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그죠? 1억을 지급받은 것과 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하라,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이걸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라 합니다. 그래서 6번에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이지면은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행하라,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겼고 일부는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 합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일부 패소 판결, 피고 일부 패소 판결, 이래도 되는데 판결의 제목을 정할 때는 원고 중심으로 승소 중심으로 정하기 때문에 상환 이행 판결을, 그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합니다. 만약에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인도하라 해가지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유치권을 주장해서 법원에서 받아주면은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갑니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번은 틀렸네요.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야 한다. 자, 7번에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까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럼 틀렸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 말이지. 그냥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변제, 배당을 받는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위한, 그러면 X, 변제를 위한, 그러면 O가 됩니다. 그래서 7번은 맞습니다. 우선 변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는 있다. 자, 8번의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을이라는 사람이, 자, 유치권을 지금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을은 유치권자는, 잘 보세요. 여기 뭐 을 해도 되고, 유치권자. 자, 우선 유치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갑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갑의 승낙하에 유치권자는, 그죠?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용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사용이 있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있습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 있어요. 자, 컴퓨터를 유치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했어. 그럼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럼 보존을 위한 사용 아닙니까?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만큼은 승낙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때는 갑의 승낙이 필요한데 보존을 위한 사용할 때는 갑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맞죠. 8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유치권자가 보존행위로서 유치물을 사용했다. 이거는 뭐 적법 사용이네요, 그죠?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허락이 없어도 적법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한다. 자, 유치권자가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갑의 승낙 없이 점유해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더라도 적법 점유다. 그럼 사용함으로써 을이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법하게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습니다. 갑의 승낙 없이. 그럼 사용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이익은, 그죠? 갑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갑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손해배상으로 돌려주느냐,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주느냐 했을 때, 이게 불법 점유면 손해배상으로 돌려주고, 적법 점유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 보존 행위로서 사용하는 것은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고, 그죠? 적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질 수가 있습니다. 자, 9번도 그래서 맞습니다. 자, 10번에 유치권자에게도 비용상환 청구는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여기에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치를 하고 있는 중에 비용을 지출하면은 그 비용 청구권도 결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계속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맞습니다. 유치권자에게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되고 또 이러한 비용상환 청구를 위해서 유치권을 계속 행사할 수도 있다. 자, 11번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와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갖는다.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물권이 침해되면은 침해를 배척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거든요. 그럼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서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하는데, 유치권과 질권만큼은 준용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치를 하면은 반드시 점유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유치권이 침해되면은 점유권도 동시에 침해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기한, 이건 안 되지만 점유권의 기한,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점유보호 청구권, 이거는 되죠. 그러나 유치권의 기한 반환 청구,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에 관해서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멸 청구.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지워서 복잡하니까, 그죠? 지워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유치권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거든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첫째,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으니까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사용, 대여, 그죠? 담보를 제공할 때 갑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위반. 자, 위반을 했을 때는 갑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치권 소멸 청구. 근데 유치권 소멸 청구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상당한 담보, 이거 줘야 되겠네요. 상당한 담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 제도는 두 종류다 이 말입니다.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유치권자에게 소멸 청구, 또 갑이 유치권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 두 가지가 있는데 성질이 전혀 달라요. 의무 위반으로 소멸을 청구할 때는 청구로 돼 있지만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청구 즉시 소멸합니다. 근데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의 승낙,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거나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야 소멸을 합니다. 큰 차이입니다. 자,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소멸을 청구할 때는 바로 청구 즉시 소멸,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을 청구할 때는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거나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야 소멸합니다. 자, 그럼 12번은 성관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는 형성권이므로 즉시 소멸한다. 맞고 13번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소유자 갑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갑의 허락 없이 임대를 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법에는 분명히 유치권자가 제3자 을다시에게 그죠? 유치물을 임대할 때는 채무자 소유자 갑의 승낙을 받아서 하라 했는데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를 해버렸다면 임대 자체가 불법이 돼버립니다. 불법이 된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불법한 임차인, 그죠? 불법한 점유자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요 임차인은 소유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자 갑으로부터 비워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죠? 불법 임대를 한 을로부터 임차를 했기 때문에 을다시는 그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갑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임대를 해버리면 이 임대 자체가 불법이 된다. 을다시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소유자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쫓겨난다. 그런 얘기겠죠. 13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4번을 볼까요? 유치권의 특수한 소멸자. 자,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두 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공사대금 채권, 하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채권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런데 요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할 때 따라서 소멸할 뿐이지 유치권, 담보권 스스로가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무슨 말이냐?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아까 요 채권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해버린다 했는데, 그죠? 그러면 이 소멸시효 진행이 10년 동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멸시효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으려 하면은 유치권 행사를 해가지고는 막을 수 없고, 채권 자체를 행사해야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 자체를 행사, 즉 갚아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채권 행사를 해야 채권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행사는 하지 않고 유치권 행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권 행사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그냥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날 점유를 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유치권 행사로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치권은 백날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막을 수 없다. 막으려면 채권 자체를 행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다. 소멸시효를 막을 수 없다. 계속 진행된다. 이래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점유의 상실은 유치권 소멸 사유다. 맞네요.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사라져도 유치권은 소멸, 점유가 상실돼도 유치권은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가 상실이 돼버리면 유치권도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 사유는 크게 채권 소멸, 점유 상실,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 청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시고. 자,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유치권. 자, 다음에는 이제 유치권 끝났으니까 저당권